방금 소개받은 유동열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 지역의 이 애국 자유민주 어르신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혹 젊은 분들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북한의 간첩 공작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유동열이가 누구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1989년부터 한 25년 동안 경찰청하고 경찰대학에서 대공 분석연구관으로서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 북한과 연계된 국내의 이 안보위 세력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안보 대책을 연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28일자로 정년을 4년 4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고 비영리 법인인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을 검색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연구원이 뭐하는 곳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 세 번째는 법치,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러면 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보실래요? 예. 예, 그럼 첫째는 먼저 이 간첩 얘기를 하기 앞서서 북한이 어떠한 사회나 이 북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을 국가로 호칭합니다. 또 국가인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합니다. 이게 제 개인 의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비록 6.15 공동선언 등등이 이루어지고 또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국무총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국잔조치해요. 남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다. 이 분단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독립적인 두 개의 국가로 쫓겨지는 게 이게 분단국이거든요. 그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언론에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다. 테러 지원 단체라고 해야죠.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핵 보유 집단이다. 단체라고 해야죠. 북한에 자꾸 국가의 위상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급변사탄이 났어요. 북한 주민이 도저히 김정은 등 이 김씨 집단의 이 반문명적인 폭압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 한반도의 북반구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지역의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남북 통합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위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체제에 반대하고 일본이 나이가 났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군과 경찰이 일본에 진주해서 일본 지역의 치안 질서를 바로잡겠다 하면은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북한의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들어가는 순간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앞으로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분인 북반구를 강제로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 단체다.
따라서 북한한테는 국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제 간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예. 자, 북한이 간첩을 난파시키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목적이 뭐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을 걔들은 해방시킨다고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 정권의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간첩들을 난파시켜서 우리 내부를 교란시켜서 결국 북한 김치 정권이 원하는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일명 적화 통일하는 것이 바로 이 간첩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간첩이 있느냐? 특히 문재인 시대,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문재인 시대에 이르러서 지금도 간첩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또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뭐 간첩 검거했다는 언론 보도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첩이 많죠.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 되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단체들, 경찰총국이라는 북한의 특수 간첩부서, 통전부, 뭐 이런 문화교육, 이러한 부서들이 뭐냐면 남한의 우리 내부의 간첩을 침투해서 대한민국을 와해 전복을 하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간첩이 없다, 북한이 간첩 활동을 중지했다면 이러한 부서들은 다 해체돼야 됩니다. 경찰총국, 통일전선부, 여기 나오는 문화교육 같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강 쪽 공격 부서는 해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해체되기는커녕 더욱더 이러한 간첩 공작 부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니 간첩도 난파도 안 시키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부서들이 확대되죠? 그 하나로서 간단하게 제약을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간첩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지고 간첩을 잡아도 일체 언론 보도를 안 씁니다. 쉬쉬쉬하고. 여러분 2019년도에 네팔에 가가지고 승려로 유장을 해서 목탁 두드리면서 유장해서 국내에 침투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간첩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은 간첩을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발표를 안 해요. 쉬쉬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언론사 기자가 이걸 알아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지금 국정원과 경찰에서 합동으로 승려로 유장한 북한 간첩을 검거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각 언론이 이걸 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간첩을 검거하는데 고생했던 이 수사팀, 대공수사팀 같은 일이 벌어졌냐. 어떤 놈이 언론에다가 이런 사실을 갖다 알려줬냐 해가지고 훈장줘야 그런 대공수사팀 전원을 말이야 휴대폰 내역을 조회하고 말이죠. 감찰 조사를 벌이면서 어떤 놈이 유출시켰냐고. 이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도 아는 한 분은 직접 징계를 당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지금 간첩을 잡으면 간첩을 검거한 대공수사팀을 격려를 하고 널리 알려서 북한의 간첩 활동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에게 대공 경각심을 알려줘야 할 판에 문재인 정부는 쉬쉬쉬 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화날까 봐서. 김정은이 비만친이라고 간첩을 검거해도 간첩을 검거했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간첩을 난파시킨 행위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전과의 보도처럼 자랑하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명백히.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파괴 전복 활동을 못하겠는데 간첩을 침투시켰으니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북한 김정은한테 왜 간첩을 난파시켰느냐. 우리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위배되는 행위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성명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개발 방지하라 라고 북한한테 경고하고 촉구해야 되는데 이놈의 문재인 정부는 쉬쉬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대선언 때 바로 그 소속 정당의 우리가
국민적 심판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횡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거한 간첩, 작년에 검거된 청주 간첩단 사건, 이 사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실래요? 그냥 계속 나가서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왜냐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청주 간첩단 사례를 들면 북한이 어떻게 대남 간첩 공격하는지 나타나요. 쭉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공수사당국에서 오랫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공작을 해오던 것을 간첩 혐의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계속 추적하던 간첩 혐의자들이 그 총책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 225억 출신 문화국이라는 간첩 부사에 공작원을 만나가지고 접선을 하고 하는 장면을 확실히 포착하고 이제 그 간첩 혐의를 갖다가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이제 이 간첩을 검거하려고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면서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는 평양 공동선언 같은 이런 일을 의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첩을 포착했고 검거하겠습니다고 보고하는데 결재를 안 해줍니다. 좀 기다려라. 지금 남북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 터지면 도움이 안 돼. 좀 기다리자. 많이 기다리라고 이제 결재를 안 했어요. 주의를 끌어가지고 간첩 혐의를 확보하고도 참패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장이 바뀌었죠. 서울에서 박지원으로. 서울 원장 지금 구속돼 있지만은 월급머리로 그 후임자인 국정원장도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치 부달 아닙니까? 박지원 원장이. 이거 간첩이 혐의점이 명백한데 계속 사건을 하지 말라고 눌렀다가 나중에 퇴임 후에 이걸 정치적 또 사법적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상 특수증미의자단이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을 때, 사법 처리 안 할 때 특수증미죄에 적용하는 그런 법이 규정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도 대북 송금 문제로 감옥에 한번 갔다 왔지만 또 이거 또 감옥까지 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결정해서 검거한 겁니다. 그래서 검거된 게 작년 이제 5월달에 압수수색을 실시해가지고 8월달에 이제 그 영장을 실시했어요. 자, 근데 현재 지금 구속기소를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이 재판부가 각종 재판을 늦추는 바람에 한 명은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하고 또 나머지 2명은 소위 그 보석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간첩 4명이 대한민국을 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중단돼서 지금 언제 재판이 지금 재개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다. 자, 넘어가게 하랍니다. 이제 지금 대표적인 간부들이 박응룡이라는 총책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 손종표, 그다음 윤태영이 박승실인데, 이 박승실이는 박응룡의 부인입니다.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인데, 이 손종표는 3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시정됐지만 다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상태. 이 3명은 구속됐는데 바로 다 풀려나고 있어요. 현재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 터지자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뭐 간첩들 몇 명을 보니까 이건 뭐 별로 우리 한국의 핵심자도 아니고 뭐가 좀 멍성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4명은요 이름만 대면 충북지역에서는 내노라는 운동권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해서 충북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손종표라는 사람은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을 열고 있어요. 아무나 민주노총 조직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 언론이 잘 모르고 뭐 시시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넘겨봅시다. 예. 총책이 박응명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다 그 해고 노동운동을 계속 총책에 세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박응명이가 2017년 5월달에 어디 가느냐 중국 북경에 가서 북한 간첩 공작 부서인 225 지변되는데 문화기구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부서의 공작원을 만나가지고 지령을 받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려가서 지하당을 결성하라. 그 지령을 받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8월 13일 날 지하당을 결정했는데 잠깐 넘겨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 5월달에 만나고 돌아와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공식적인 이 조직의 명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입니다. 근데 원래는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 하겠다라고 청주 간첩단 애들이 북한에 보고를 하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절대로 조직 명칭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러한 것을 표시하지 말아라. 니들 자체적인 조직처럼 위장하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인데 명칭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 북한 지령에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화 되자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려진 사건입니다. 자, 넘겨보실래요? 이게 이 청주 간첩단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의 강령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내용들이 지금 다 뭐냐면 통일도 연방제방수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거 하면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북한의 주체 사상,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반미 자주화 투쟁, 또 미제와 친미 반동세력을 타도하고 뭐 등등 해서 이 나오는 게 다 뭐냐, 이게 바로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강령입니다. 넘겨보실래요? 예. 근데 이 조직이요, 알고 봤더니 17년 이상 된 조직입니다. 최소한.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 청주 간첩단 구성원들을 계속 이 대공수사팀이 추적을 하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얘들이 눈치를 채고 모든 증거 자료를 다 파기시켰는데 이 조직원주 윤태영 집에 있는 이 침대 뒤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스카이트에서 노란색으로. 그걸 뜯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노란 서리봉투 안에 USB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USB가 이제 암호를 걸어놨는데 이걸 푼 거죠. 대공수사. 풀어서 보니까 북한하고 이 청주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하고 북한이 청주 간첩단한테 지령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록돼 있었어요. 만약 이 첫째 이 외장 USB 저장 장치를 그때 압수하지 못했거나 했으면 청주 간첩단 사건은 정말 그냥 한 5년밖에 안 된 이런 조직으로 묻힐 뻔했는데 거기에 수사팀이 직접 수사를 하기 시작 전부터 북한하고 연계된 간첩단이 나타났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2019년 11월 4일 날 청주 간첩단이 북한한테 보고문을 보냅니다.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박고문이 청주 간첩단의 총책이 박은영인데, 박고문은 15년 전에 일처 지도부를 꾸리던 첫 시기에 딱 나오는데, 이 15년 전 일처가 뭐냐면 바로 북한이 이 청주 간첩단을 지령을 낼 때 일처라고 해서 일처 동지들은 이렇게 해라. 일처. 이게 일처가 청주 간첩단인데 15년 전에 일처를 처음으로 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서 15년 때니까 최소한 2004년부터 북한하고 연결 맺고 활동한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작년 시점으로 17년이 된 조직이에요. 17년부터 반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활동한 조직이고요. 얘들이 집중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게 2002년부터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종래에는 간첩을 난파했을 때 육상이나 휴전선을 넘어서 또는 해상,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까지 죠 또는 수중으로 강화도 쪽에서 수중으로 침투를 많이 했는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런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간첩을 침투한다고 권고되면 국제사회로부터 6.15 공동선언을 해놓고 간첩진하고 비난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뭘 했냐면 직접 침투를 갖다가 하긴 하는데 아주 자제를 하고 자제가 아니라 극소화시키고 북한에서 제3국을 거쳐서 국내로 입국하는 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 간첩 침투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청주 간접단의 핵심 관제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막 시작하는 게 2002년부터 2004년인데 자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이 종래에 직접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국내 고정 간첩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검열하고 또 새로운 지하당을 꾸리는데 6.15 공동선언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되냐 북한이 아까 같이 제3국을 우회해서 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택하고요. 그러니 간첩이 들어와도 2000년 이후에는 간첩을 권고해도 그 흔한 말이죠. 권총이라든지 어떤 독총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왜?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탈북자를 위장해서 또는 외국인을 위장해서 국내에 들어오니까 김포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하니까 권총 같은 거 안 없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와요. 그래놓고 이제 어디 가느냐 이미 침투한 간첩들이 매설시켜 놓은 드보쿠라는 게 있어요. 드보쿠. 무인함입니다. 무인 매설지. 드보쿠를 딱 규칙을 정해주고 가서 거기서 드보쿠를 땅을 파서 보면 거기서 권총 나오고 공작금도 나오고 애비 통신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는 직접 침투를 않고 이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닐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들을 해외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만나고 또는 캄보디아에서 만나 불러들여가지고 촬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령받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직접 침투해가지고 지령하는 방식은 2000년대 이전에는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건물 간첩들이 해외로 국내 간첩을 불러들여서 지령하고 지령을 하더라고요. 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 직화된 간첩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얘들이 2002년부터 갑자기 해외여행을 시작한 게 해외에서 이 북한 공작원을 접점하려는 건데 우리 대공수사팀이 직접 포착한 거 북한 간첩을 접전하는 것을 확보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예,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박응룡이가 총책인데요. 2002년부터 나왔는데 무려 36회나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세번 갔죠. 우리가 확인한 게 2017년 5월달에 중국 베이징 북경에서 북한 공장을 만들어서 확인했죠. 손정표가 2005년부터 15번 외국을 나갔는데 그 중에 중국을 10회나 나갔어요. 윤태영은 15번 중국 12회. 얘는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그 당사자입니다. 이게 다 추적했죠. 확인된 겁니다. 그 다음 박승실은 27회 해외여행을 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만 23번을 갔어요. 얘는 직접 2019년 11월 달에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의 쉽게말 공작금을 직접 수행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명부를 내서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북한 공작원 나와서 마음 놓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윤태희가 2018년도에 캄보디아 프놈펜을 갔을 때는 그 유명한 프놈펜의 그 공원에서 만났는데 바로 안 만나고 접선할 그 북한 공작 대상을 확인하고 이 공작 대상이 이제 만나야 된다. 바로 만나면 푸시하고 추적당할까 봐서 거기 그 오토바이로 이렇게 여행시켜 주는 그 오토바이 택시죠. 그걸 타가지고 공원을 한 바퀴를 두 바퀴를 뺑 돕니다. 두 바퀴를 돌아서 뒤에 미행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서 공작원을 만났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예. 그래서 공작원을 만났거든요. 공작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저는 넘기시 바랍니다.
지금 청주 간첩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첫째는 국가보안법상 이색단체,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죠 라는 이 북한에 있는 지하당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북한과 확인된 것만 3회,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장을 확인된 게 3회,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2만 달러를 수준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실 북한에서 해외 공장을 만난 것은 3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팀이 직접 추적을 해서 확인하는 것만 3회라는 거지 3회는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정에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회 만났을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은 신중히 가지만 실제로 우리 대공수사팀 확인하는 게 3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행정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 수행 간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A라는 인사의 신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럼 A라는 신상 자료를 요구하면 얘들이 북한 지령에 의해서 A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주로 그 신상 자료를 갖다가 알려달라는 이 북한 지령문의 대상자를 보니까 다 특정 정당의 그 간부급 인사들이고 하나는 그 지역에서 단골로 이런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단골로 변호해주는 특정 변호인 단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그런 북한은 특정 인사에 대한 신상 자료를 요구하는가? 저희 제 판단으로는 충북 지역에 보통 이 간첩단을 하나만 구축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간첩 조직 공작원 치려가면 단선전개 복천포츠라는 공작원책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충북 지역에 A라는 간첩 조직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간첩 조직이 와야 되면은 그럼 충북 지역은 완전히 이제 무주공산이 되니까 BC라는 또 다른 간첩망을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간첩망이 와야 돼도 BC를 가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못 믿으니까 가라는 사람의 신원조사를 요구할 때 청주 간첩단한테만 요구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충북 지역에 활동한 B, C라는 간첩단한테도 이 가라는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이 신상조사를 해서 이 보고를 보고 얘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를 다 보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왜 필요하냐? 충북 지역의 또 다른 간첩망을 부식시켜서 자기들이 후보로 소위 그 포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요 확인된 건 84회입니다. 2017년 6월부터 왜 6월이냐면 2017년 5월 달에 이 간첩 대상자들을 쫓아서 중국과 여기 대공수사팀들이 따라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법원에 소위 그 통신제한조치 감청영장을 받아서 한 게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5월 달까지 확인한 것만 아까 그 외장하드 있잖아요. 숨겨놓은 외장하드 딱 하나. 여기서 80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 이전부터 북한하고 교신한 내용 등은 대공수사팀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하지 않아요.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2017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북한한테 보고하고 지령 받은 게 총 80타예요. 여기에 낱낱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17년 된 간첩조직하고도 여기 보고문을 갖다가 지령문을 계속 해독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였냐면 이 청주에 가면 말이죠. 청주에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이 전투비행단이 원래는 패턴기라는 그 전투기로 운영된 패턴기를 이제 다 퇴역시키고 F-35A, B 이 F-35 이 비행기가 뭐냐면 스텔스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북한 지역을 날아가도 레이더로서 포착이 안 되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인데 미국산 전투기인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35기를 갖다 전략적으로 지금 청주
공군 비행단에다 배치를 해놨는데 이걸 추가로 지금 막 도입하는 이런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막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선동포를 시켜가지고 F-35기 도입하는데 F-35는 북춘용 전투기고 바로 한반도에 안보를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반대하는 게 북한 지령을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 국가보안법이 애국민주의사를 억압하는 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북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국정 같은 이러한 파쇼 폭박기구는 해체시켜야 된다. 그 국정원 해체를 했죠. 그 다음에 총선 대선 때마다 어떻게 충북 측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진행시켜야 할 것인가, 누구를 당선시켜야 될 것인가, 누구를 낙선시켜야 될 것인가, 낱낱이. 그리고 고위 정치인 등을 수차례 접촉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 청주 간첩단 핵심 구성원 4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별 보좌, 특보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 터지자 당시 국힘당 모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다라고 뭐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을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일부 언론은 이 4명이 시시한 간첩들이라고 하는데 별로 국내 운동권에서 예언이 없는 시시한 애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 지역에서 막강한 애들 A급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지난번 대선 때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로 위촉장을 받았어요. 근데 간첩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 위촉받고 활동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쫙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북한과 협의해가지고 이 청주 간첩단이 북한한테 밤나무인데 통일묘목이라는 밤나무를 북한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공정을 펼쳤는데 그 명목으로 국회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누구냐? 그 송년을 만나죠. 지난번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했다. 그래가지고 직접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그 송 위원장과 같이 약 한 2시간 동안 한 잔을 나누고 20분, 25분 동안 한 잔을 나누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만나고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는 의미가 안 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간첩을 접촉했다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특정 정당 간부들, 특정 정당의 충북 지역 대표라든지 충북 지역 위원장을 계속 접촉을 하고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접촉했고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를 계속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했어요. 김정은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성을 선전하는 이 사업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충북 청년신문이라는 인터넷 그 신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보면 김일성, 김정을 찬양하는 동영상, 이런 북한의 문구들이 날려 있어요. 이러한 짓들을 해가지고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앞으로 쭉 하면 됩니다. 앞으로. 예.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예. 그래가지고 국내 기밀을 탐지 보고하고 북한이 지령하는 F-35기 도입 반대,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 철폐를 치고 그 다음에 하이당 60여 명을 포섭했다고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대선 때 선거공정하고 이 김일성의 유대성을 선전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검거돼서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그 다음에 금품수수, 돈 2만 달러 받은 확인된 것만 자유 탈출, 이전까지 구성, 공무차를 빼앗긴 국회의원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아까 말했지만 재판이 지연돼가지고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또 보석 신청하니까 재판부가 피고들의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다 풀어줬어요. 다시 이제 넘어가시죠. 네, 이거 할게요. 자, 이겁니다.
북한이 선거 때마다 기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2020년 4월 15일이니까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지령 내렸죠. 총선 활동은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 후보들 여기서 말하는 통합당은 국힘당입니다.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던 명칭이.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 됐다가 이제 국힘당으로 바뀌었는데 국힘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그 국힘 후보들을 적개소로 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딱 나오잖아요. 낙선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또 4월 총선 결과 발표된 즉각적인 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졌죠. 지난번에 또 대선에 대한 지령을 보게 되면 다음 기 대선의 목표는 촛불 항쟁으로 진출한 여성 진보 민주 개혁들이 바로 저쪽을 의미합니다. 재집권을 문재인 정부의 재집권으로 정하고 이에 모든 걸 지향시켜야겠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활동 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북한에다 고맙게 다 보고를 했어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좀 봐주세요. 이 A라는 간첩 공작 책임자는 요게 이제 간첩 조직의 원칙인 단선 연계 복선 포츠라는 유명한 조직 원칙인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A라는 간첩 공작 책임자는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홍길동이라는 간첩은 자기 상부자 한 명하고 하부선밖에 모릅니다. 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얘는 딱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만 알아요. 밑에 쭉 나가겠죠. 자, 그런데 공작 책임자들은 A라는 간첩이 검거되면 이 간첩망이 와야 되기 때문에 B, C, D 새로운 이 간첩 조직을 또 복수로 구축합니다. 이걸 단선으로 연계하고 복선으로 포천한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유명한 간첩 조직입니다. 청주 지역에 청주 간첩단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CDE라는 새로운 또 간첩단이 복수로 구축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돼 있어요. 충북뿐만 아니라 서울 다 91년도에 적발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때 서울지역당, 강원지역당, 전북지역당 다 나왔거든요. 전국에 북한의 지하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지하당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가 보통 이제 그 1심 재판이 열리면 이 간첩 사건 같은 것들은요 집중 심리를 해서 구속기간 만료 때까지 재판을 다 끝냅니다. 그런데 재판을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 전례에 만료들어서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도 1심 재판이 안 열렸어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딱 11번 열렸는데 11번이면 1년에 한 번도 안 돼요. 1개월에 한 번도 안 돼요. 보통 6개월에 집중심리에서 다 1심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석방을 해야 돼요. 불구속 재판 받는데 그건 좋은데 2명은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 검찰이 보석에 반대했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면서 다 보석 허락해가지고 간첩 세력은 지금 다 백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재판부 정말 문제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압수수색을 청주 그 지법에서 계속 2차례나 기각시키는 바람에 수사 보관이 기밀이 다 투입돼버렸어요. 이게 다 없어버렸죠. 5월달에 압수하고 바로 체포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시키니까 저쪽 측에서 알아버렸어. 국정원이 우리 고소를 압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장이 들어왔으면 받아들였으면 바로 압수하면 되는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이 간첩단 애들은 다 숨겼죠. 다 파기시켰는데 유일하게 북한에서 내린 지령을 정확히 시간별로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 유일하게 숨겨놓은 것을 그걸 대공수사팀이 발견해서 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건이 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간첩 사건은 보도 안 합니다. 절대 보도 안 해요. 휴휴휴 하는데 어떻게 알려졌느냐?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 청주 간첩단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우리를
간첩 혐의로 우리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가? 무슨 쥐들이 먼저 알려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우리 일반 국민이 안 거지. 수사당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수사당국에서 언론에 배포도 않고 일찍 쉬쉬했어요. 이놈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이런 죄로 한다, 이런 죄로 구속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1년.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 손정표라는 내가 계속 이걸 했는데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뭐냐면 자기들 죄를 자기들은 관련 없다 하면서 까발리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청주 간첩단에 대한 국정원이 집 수사를 해서 첩벌라고 하니까 바로 북한한테 알리는 겁니다. 북한한테 무전칩은 바로 걸리니까 공개적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이 우리를 청주 간첩단으로 몰아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북한한테 알려준 거예요. 국내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언론이 보도하죠. 북한에서 계속 대한민국 언론 다 서치하는데 뭐냐? 중국에 나가 있는 이 청주 간첩단을 접성한 그 복수의 중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단을 다 북한으로 빨리 소환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실제로 중국 쪽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 청주 간첩단하고 연계된 공작원들 다 북한으로 긋고 다 소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관련 팀을 증거를 없애라는 거죠. 바로 그거 하려고 이놈이 스스로 우리 지금 억울하다고 하면서 한 거지. 이것은 북한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좀 얘들한테 놀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참 여러분 존경할 건데요. 이것들이 공수처죠. 그 말 많은 공수처에다가 청주 지방법원장 영장 부영장 떼준 발부한 저 판사, 그 다음에 이 검사한 청주지검장하고 관련 공안검사, 그 다음에 충북경찰청 수사관계자, 국정원 수사관계자 35명을 다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 등등으로 해서 고발해놨어요. 자기들 갖다가 자기는 간첩도 아니고 간첩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은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김정은 정부가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뭐 전쟁 위협도 없다라고 국민한테 평화쇼를 했는데 바로 북한은 그 평화 국면,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평화 국면에도 이렇게 간첩을 갖다가 하는 지속적인 대남 공격을 해왔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돼도 북한은 대남 간첩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국면에 지금 국가보안법을 없앴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놓고 이제는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그것들이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국가보안법이 헌법이 위배된다 하는 위헌 제청하고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지금 11건이 와 있어요. 11건인데 이 중에 3건이 위헌 제청 아니 3건이 헌법소원이고 9건이 바로 위헌 제청 위헌 법률 제청권 심판인데 국가보안법을 없으면 이런 청주 간첩단을 무슨 죄로 간첩죄를 검거합니까? 어떤 분 그래요? 형법상 간첩죄 있잖아. 안 됩니다.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는데 이 간첩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북한 간첩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법조인도 잘 몰라요. 변호사도 그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뭐냐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 맞는데 적국가, 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하는 이 간첩은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 후속 보완 조치가 없을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간주해서 북한 간첩을 처벌했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에 목격적인 간첩죄가 신설이 돼가지고 북한 간첩들은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보안법 제4조나 5조를 적용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은 북한 청주 간첩단 같은 북한 간첩을 누가 검거할까요? 완전히 간첩 세상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하겠습니다. 넘겨보실래요? 예, 조금 내려가세요. 그동안에 간첩 답변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안 들어요. 다 넘기겠습니다. 네, 다 끝내. 넘겨. 지금 한 번만 더 올려보실래요? 네. 아니야. 이 다음 하나 더 올리시면 여기 동그랗게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전선을 대한민국의 북한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1대2의 싸움을 합니다. 뭐냐? 대한민국 대 북한 플러스 종북 세력. 얘네들은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데 이 애들의 조국은 어디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적들, 이게 바로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한 세력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남북한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1대1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1대2의 싸움입니다. 우리 뒤에다가 뒤통수에다가 총을 내놓는 이 세력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 얘들은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겁니다. 넘기시죠. 이거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강의 맞는데. 여러분 그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남북 간에 평화가 조성됐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6.15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6.15 공동선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2000년 9월달에 북한군 총정축에서 북한군 전 외야부대에다가 비밀 교실됩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제와 남조선 교회들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을 통일할 수 없다. 아니 6.15 공동선언에서 남한하고 잘해보자고 하는데 뒤로는 지령을 내려가지고 미제하고 남조선 교회들을 두고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국 통일은 오직 우리에게한 길밖에 없다. 아니 6.15 공동선언 이안에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남과 북은 북측의 연합조와 남측의 나진나기 연방제를 절충해서 통일하기로 해놓고 뒤로는 말이죠. 우리에게 통일하겠다고 따지고 북한군까지 다 하달했어요. 모든 국민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이때는 김정일입니다. 동지의 무력 통일만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기어이 무력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이게 바로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체를 더욱 난립하게 벌게 대하여라는 이 비밀 문건에다가 바로 6.15 공동선언 직후에 전 북한군에 다 하달했어요. 앞에서는 평화적으로 남북 간에 통일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무력으로 조국 통일한다 하는 게 바로 이게 북한이에요. 이 정체를 모르고 자꾸 북한 김정은하고 어떻게 해서 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생각은 이건 완전히 이적 행위나 다릅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김정은 체제가 수용 절대기 폭압 체제라는 거예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것을 알고 대화에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안보 시스템을 전면 재경정하고 대응을 붙이게 되죠. 지난 정부 때 표류해가지고 북한 지역의 해역에서 표류하는 우리 민간인을 갖다가 구조하기는커녕 총으로 쏴 죽이고 12시간 방치했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 죽인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문재인 정부는 그분을 월북했다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다 아직 구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박지원도 구속되겠지만은 우리의 안보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평화수에 마초가 돼가지고 정말 한반도가 평화주로 가는 양 헷갈렸잖아요. 북한 비핵화? 1cm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고 할 때 난리가 났죠. 저는 언론에 나가서 북한 비핵화 절대로 안 된다 했더니 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데 했더니 밑에다 뭐라고 하냐, 유동열 전원이 바로 반국가 숙골통이다 하면서 저를 비웃었지만 심지어는 제 가까이 있는 제 실장도 당신 이러다가 정말 북한이 비핵화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난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이, 제가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언제 비핵화가 가능하냐? 북한의 김정은 여건이 없어질 때 그때 가서나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면 몰라도 이놈들하고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 1cm도 안 나갔잖아요. 2018년에 판문점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북한 추종 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라든지 간첩 파견, 유조집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핵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핵 위에 있는
보면은 이제 비대칭적 접근해야 될 거냐.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제거하면은 북한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간첩 낙하, 해외 뭐 무기 수출, 밀매 모든 만학이 한반도의 만학이 되거든. 그런데 이 확실한 방법을 놓고 자꾸 핵 문제 해결한다고 핵으로 대칭적 대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945년, 1948년 대학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신생 대한민국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도 안 됐어요. 45달러. 전 세계에서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 상관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신생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런 신생 대한민국이 3년도 안 돼서 6.15 남침을 당해서 전국이 다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국제정치학자나 언론들은 이제 신생 대한민국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고 평가했던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IMF도 다 극복을 하고 뭐 경제만 세계 10위권이니까 이쪽한 나라가 경제만 10위권이 아니라 한류, 싸이에 말이죠. 말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림픽 동계 하계 올림픽 나오면 대한민국 거기 10등 안에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동그란 지구본을 사줬어요. 그때 지구본 이렇게 사줄 때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전교에서 한 년이면 부분인데 아버지가 공무원들도 사다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하고 저희 형하고 둘이 말이죠 밤새도록.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넓은 평면 지도는 대한민국 가운데가 보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데 지금 동글동글하는데 대한민국이 안 보여. 왜? 너무나 땅덩이가 적어서. 이것도 남부로 갈라져 있잖아. 이렇게 적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데는 이럴 때는 그냥 튼튼한 안보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구축돼서 오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30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5분 넘어버렸는데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선배님들의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을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쉽사리 넉넉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선진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도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안보를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또 앞으로 하실 유동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서